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흔한 손주씨 하나 못 보고. 어머님, 또 그 말씀이세요? 아휴,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 응? 애 못 낳는 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니? 허이구 내 팔자야. 팔자 한번 더럽게 드세네. 어머님, 그렇게 속상해 하신다고 아이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만하세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속이 쓰려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왜 이렇게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했었는데 그 와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시어머니의 이런 상처받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는 뭐 아이를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는답니까? 안 해본 것 없이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것을 저보고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성격은 조금 유별나긴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몇 번 드리러 왔을 때도 제 남편보다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를 더 챙기는 게 눈에 빤히 들여다 보였죠. 남편보다 6살이나 어린 신우였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온 맛있는 애플망고를 까서 신우에게 많이 먹으라며 신우 앞에 떡하니 접시를 놓고 포크로 찍어다 주기도 했고 식사를 할 때에도 갈비나 잡채 같은 특별한 음식들은 신우 앞에 가까이 놓으셨죠. 그러면서 어찌나 신우한테 애기처럼 대하시던지 보는 제가 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잘 먹는다. 잘 먹어. 그렇게 맛있죠요? 엄마는 참, 내가 무슨 애기라고. 창피하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 엄마 눈에는 항상 애기니까 애기라고 하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아유, 짜증나 정말. 신우와 시모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에게 엄청나게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조금 달랐어요. 남편 성격이 워낙에 말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결혼 전인 남편은 제가 가끔 답답해서 물어보는 말에도 그저 아무 일 없다고만 대꾸하곤 했죠. 자기야, 근데 어머님은 자기보다 자기 동생만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 안 서운해? 응? 에이, 뭐 그런 걸로 서운해. 아니야. 그냥 동생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야. 아니던데 뭘. 내가 한두 번 봤어? 내가 자기라면 엄청 서운할 것 같은데.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셔? 치, 결혼해서도 이러시면 나 정말 서운하다고 말씀드릴 거야. 뭘 그런 걸로 그래. 됐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되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말에도 저는 왠지 계속 신경이 쓰이곤 했습니다. 결혼은 그런대로 잘 치렀어요. 저희 집도 시댁도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서로가 너무 차이가 나는 형편도 아니었기에 그저 소소하고 작게 치르게 되었죠. 그 당시 남편은 작은 사업을 준비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은 탓에 아주 작은 집에서부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남편과 저는 아주 많이 행복했고 서로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큰 곳은 아니었어도 내실이 알찬 중소기업이었는데 특히나 사장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인정받고 다니고 있었던 곳입니다. 전문대 출신인 제가 이곳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뛰어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했었죠.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경력도 없고 학벌도 별로라서 연봉도 낮게 책정되었다가 일을 하며 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사장님이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셨던 곳이랍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학벌도 별로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때려치우고 아이나 낳아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이 제 연봉이랑 복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자 깜짝 놀라시면서 신우 일자리도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나, 그 회사가 그렇게 탄탄한 곳이었더냐? 잘됐다.
우리 미정이 좀 잘 좀 얘기해서 취직 좀 시켜주라 그래. 네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으면 네 말을 잘 믿을 것 아니냐. 아가씨요? 아가씨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마땅히 없고 옷가게 알바만 했었잖아요. 옷가게 알바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이나 알아? 싸가지 없는 손님들 상대하는 게 아주 서비스직 중에서도 최고로 힘든 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니네 사장한테 잘 얘기해서 취직 좀 시켜주라 그래, 응?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처음에 몇 번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신우를 저희 회사 사장님께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저보다도 좋은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뚜렷하게 할 줄 아는 게 없고 졸업 후에는 그저 팽팽 놀다가 가끔 친구가 하는 옷가게에서 알바나 하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끈기 있게 계속한 것도 아니고 하다 말다 반복하면서 얼마나 손님들 흉을 보던지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는데 그런 신우이를 사장님께 어떻게 포장을 해야 하나 참 많이도 망설였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저를 믿으시고 신우에게 작은 일거리부터 시작해서 수습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수습 기간 중에는 월급도 많지 않고 정식으로 직원이 된 것도 아니라서 최대한 잘 보여야 하는 게 맞아서 신우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신우는 알겠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왠지 못 믿었긴 했습니다. 언니, 나 몰라? 내가 알바하면서 2년 전년 하도 상대를 많이 해봐서 이 정도 회사 일은 일도 아니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두고 봐. 나 정식 직원 채용한다고 말하실걸? 그래요, 아가씨. 그랬으면 좋겠다. 아가씨도 번듯하게 직장 있으면 좋잖아요. 앞으로 시집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아유,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 아무튼 새언니 고마워. 내가 이거 잘 되면 한턱 쏠 테니까 기대해. 한껏 상기된 표정의 신우를 보니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무리 철이 없고 그래도 이제 한 식구인데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것이지 않겠어요? 신우와 시모 그리고 남편도 제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서로 집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시켜 먹고 밖에서도 만나 식사 자리도 함께할 정도였으니까요. 먼저 시집간 제 친구들은 시댁 식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그저 그런 것 상관없이 친하게 지내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신우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받고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나 점점 그 특유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꼭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푸석한 얼굴로 뒤늦게 나타났고 오전 내내 거의 반송장처럼 멍하니 있으면서 일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참다 신우를 따로 불러내 따끔하게 충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신우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면서 시끄럽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을 잘라버렸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소개시켜준 회사에서 이 모양으로 하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일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까지 보이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죠. 두어 달 그렇게 지켜보시던 사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셔서 신우를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결국 신우와 시모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아가씨, 회사에서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무래도 신우와 저희 회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떠세요? 뭐야? 얘,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니? 신우가 달랑 하나뿐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줘?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 무자르듯이 싹둑 자른다니? 어머님, 그게요. 아가씨가 출근 시간도 너무 늦고 일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얘가 생사람 잡네. 출근 시간 가끔 늦은 거는 차가 막히고 전날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 그런 일이 있으면 네가 좀 잘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손윗사람이 돼가지고는 어쩌면 그런 아량도 없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부탁한 거지 왜 부탁했겠어? 그래도 이건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됐다 됐어. 어머, 제 인정머리 없는 것 좀 보게나.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알겠으니까 그만해. 사람 면전에 두고 너도 참 잔인하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냉담했습니다. 더불어 시누이는 그 옆에서 화가 잔뜩 나서 입을 삐죽거리며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남편은 이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도무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라면 오히려 어렵게 소개시켜준 회사를 그런 식으로 제대로 못 다닌 것에 대해서 혼을 내셨을 텐데 그저 신우만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신우와 시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예전부터 시누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긴 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사이에서 누뚱이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사랑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했던 건 그렇게 자식 사랑이 유별나신 시모가 제 남편한테 대하는 모습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는 부모들은 모든 자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제 남편한테는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모습이셨거든요. 결혼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이 부분이 점점 더 의문을 갖게 되었죠. 어쨌든 시누이는 그렇게 바로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 후로 한동안은 시댁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의 회사 사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죠. 남편은 추진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저보다도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감정의 동요도 없었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이라 저하고 3살 차이지만 훨씬 어른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를 다 열심히 알아보고 시작한 사업일 텐데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봐요. 당장 수중에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니 남편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의 어려움을 알고 300만 원을 몰래 남편 통장에 넣어준 적도 있고 기가 죽을까봐 괜히 지갑에 10만 원씩 용돈을 넣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아이는 내후년쯤에나 갖자고 서로 상의를 하고 일단은 서로의 일에만 집중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제 속을 긁어놓으셨어요. 아니 너네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애기 소식이 없는 거야? 니네보다 늦게 결혼한 내 조카네도 벌써 임신했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는디. 저희는 내후년쯤에 갖기로 했어요. 지금 하는 일도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너는 왜 맨날 네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려고 하는 거니? 아주 애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나? 결혼했으면 네 몸이 너 혼자 몸도 아니고 뻔히 애기 낳는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인데 아주 애가 되바라져서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사업이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다 여자 하기 나름이다. 자고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흥하는 법이요. 아무리 잘난 집도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다 망하는 법이라고. 에휴. 한숨을 쉬시며 막말을 내뱉으시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니 저도 갑자기 두통이 생길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마도 전에 신우가 저희 회사에서 잘린 일 때문에 제게 나쁜 감정이 생기신 듯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눈물까지 났었어요. 딸 키우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서스럼 없이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속상한 마음에 친정 엄마한테 가서 저녁을 얻어먹었는데 제 얼굴만 보시고는 무슨 일 있는 게 아니냐며 달래주셨고 그저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어 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래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더욱이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집안이라 빨리 대손을 잇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저도 성의를 보여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엄마 말을 들으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아버님이 남편 고등학교를 들어갈 무렵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별로 없어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혼자 다 키워내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마음도 허전하고 그러시니 빨리 대손을 잇고 싶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에 빠져 있다가 남편에게 슬쩍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는데 내후년은 조금 늦은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완강했고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 말끝을 흐려버린 모습에 저의 궁금증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 그냥 내 말대로 해. 아이는 내후년쯤에 만들면 되는 거고. 어머니 말 너무 귀담아 듣고 다 믿지는 마라. 내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냥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나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자기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나는 좋은 관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아이 낳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 더 하나로 친해지게 될 거야.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그냥 내 말대로 해, 자기야.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얘기해 줄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 집안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대부분은 아내가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게 보통인데 남편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이 그냥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입을 닫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신우에게서 연락이 와서 제게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새언니, 우리 오빠랑 둘이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매달 나 생활비 좀 줘. 우리 엄마랑 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가족끼리 해야 되는 일이잖아. 아가씨, 지금도 그이한테 조금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가씨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일 조금만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실 텐데요. 새언니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거니까 새언니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받았던 돈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나 때문에 잘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나 때문에 아가씨가 잘려요? 뭐 길게 설명하긴 좀 그렇고요. 암튼 우리 생활비 더 줘요. 우리 엄마 오빠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몸도 안 좋으시거든요. 오빠한테 받는 거랑 별도로 언니가 챙겨줘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을 하지를 않나, 난데없이 생활비를 줄 책임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이 다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댁에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 오래된 중고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시어머니의 피부 마사지권까지 끊어주기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 돈으로 아껴가며 살 수 있는데도 시모와 신우의 씀씀이는 점점 더 커졌고 제 남편을 무슨 집안에 돈 갖다 주는 물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사업이 한창 어려움에 겪었을 때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그 생활비를 충당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남편이기에 저도 나중에 통장 내역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걸로 조금 언젠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지극하다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 남편 혼자 시댁에 무한으로 베풀고 있으니 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저 아무런 대꾸 없이 또 자신만의 길을 가더군요. 성격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보내준 계좌번호로 생활비를 더 보내줄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적은 돈이라도 저희 친정과 똑같이 보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딱 정확히 25만 원씩 시댁과 친정에 동시에 보내주기 시작했고 친정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워하시며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며 따졌었는데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그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죠. 이 일로 화가 단단히 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급기야 제 남편과 한바탕 말다툼을 크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거둬줬으면 나한테 이렇게는 못하지. 네 아버지 꿈이 뭐였냐? 대를 이어달라고 그렇게 너한테 부탁했는데 그거 노력도 안 하면서 꼴랑 돈 25만 원을 보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제가 무슨 이 집 돈줄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돈 벌어서 이 집 생활비 된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거둬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네요. 뭐야? 이놈이 정말 배은망덕한 놈. 불쌍한 놈 내가 봐줬더니 이게 또 버릇없이 구네. 이놈의 자식 어렸을 때부터 눈 부릅뜨고 말대꾸 하더니만 또 그래 또. 3살 버른 80까지 간다더니 이놈이 정말. 평소에 별말 하지 않던 남편도 이날은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대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분명히 이 집안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며칠 후 남편의 감정이 잠잠해졌을 때쯤 조용히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감추고 있던 얘기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죽고 나서 새엄마로 들어오신 거지. 말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 결혼 전에 얘기해줬어야 하는 건데 내 동생은 어머니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낳은 자식이고. 그랬구나 자기야. 나는 전혀 몰랐네. 자기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하고 동생한테 그래도 감사하게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 낳아서 아버지 대 이어주는 거. 나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혼나고 자랐어. 처음에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가출도 하고 대들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부탁하는 얘기 듣고 마음 고쳐먹기 시작한 거지. 어머나, 많이 맞았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버님은 그럼 당신이 이런 거 다 아셨어? 우리 아버지는 잘 모르지. 아버지 계시면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니까 아마 자기가 상상 못할 만큼 아주 많이 맞고 벌서고 방 안에 갇히기도 했고 뭐 그 당시에는 다들 그러는 줄 알았으니까. 다 지난 일이야. 내가 별말을 다 하네. 뭐 아무튼 새어머니인 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새어머니였더라고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이 5살이 되던 해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시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어마어마하게 혼을 내던 모양이에요. 시아버지가 계실 때는 천사인 척 잘해주는 척 하다가 시아버지만 집에 안 계시면 시누와 차별을 하고 많이 구박을 했다는데 한때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가출까지 하며 방황을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지금까지도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시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라고 했어요. 새어머니하고 시누하고 잘 지내서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달라고 하셨던 시아버지의 유언이 지금까지도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감정에 동요 없이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남들 같았으면 힘들다고 막 대놓고 말을 해도 모자를 판에 결혼을 한 제게도 말을 하지 않고 참을 정도로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도 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주말이고 밤이고 일을 하며 공부를 해서 코피를 한 달에 몇 번이나 쏟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아는 남자들하고 속 깊은 정도가 많이 달라서 범상치 않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 정도의 아픔을 견뎌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게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가슴에 짠함이 더 많아서 그 후로는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아픔을 다 덮어주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서 남편과 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갖기로 계획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고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나 착각을 하면서 지냈었죠. 하지만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결국 병원에 들러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딱히 불임은 아닌데 난임이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난임 부부가 굉장히 많아서 시험관 시술도 하고 그런다면서 저희에게 시술을 권유하셨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에 많이 당황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너무 일찍부터 시험관을 하지 말고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자연임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저희 부부를 가만두지 않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집까지 찾아오셨고 잔소리와 막말을 해대는 통에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어쩌면 니네는 애 하나를 못 갖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은 아주 너무 생겨서 탈이라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꼴랑 하나도 안 생기는 건지. 어머님, 불임 아니고 난임이래요. 요즘 이런 부부들 많으니까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면 시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신우는 무슨 복이 그리 많은지 벌써 뱃속에 애까지 생겨서 혼수 공짜로 다 했다. 네? 아가씨 임신이요? 아가씨 결혼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신우한테 관심이 없냐? 예전부터 만나던 그 남자 있잖아. 벌써 뱃속에 애를 만들어서 혼수를 척해놨지 뭐냐. 아주 우리 딸은 어딜 가나 복도 많고 애가 하는 짓이 너무 예뻐. 딸들은 엄마를 닮는다고 꼭 나갔다니까. 시어머니는 신우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왔고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습니다. 신우가 예전부터 만나고 있다는 남자는 껄렁껄렁하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것 좋아하는 딱 신우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은근히 신우가 남친과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신우가 남친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도 남편도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고 게다가 특히 저는 임신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표정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상 어떻게 100% 축복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속이 너무 상해서 시모가 돌아가고 난 후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를 보고 속이 상했는지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한 잔 걸치며 말없이 잠을 청하더군요.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에 신우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당장 남친도 자신도 돈이 없다면서 살 집부터 구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기가 막힌 신우의 말에 황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신우의 그 다음 발언은 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언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오빠를 안 낳았어요. 새엄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그 후에 오빠 안 버리고 계속 키워줬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의 자식 거둬줘요? 안 그래요? 어머나, 아가씨,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무서운 말 하지 말아요. 뱃속에 애가 듣겠어요. 참나.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랑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당장 어디서 살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테니까 당장 살 집부터 해줘요. 작은 아파트면 돼요. 방은 3개에 화장실 2개면 되고요. 아가씨, 방 3개 아파트를 저희가 어떻게 해줘요? 아직 이 사람 사업도 안정이 안 돼서 저희도 힘들다고요. 괜한 억지 부리지 말아요. 살 집은 아가씨 결혼할 남자 집에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신우의 억지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얼마 후 정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신우에게 빌라 전세를 해주었죠. 남편의 깊은 뜻을 저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 또 그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차마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우는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렸고 남편의 사업은 그 이후로 점점 상승세를 타고 갔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저는 오히려 그때 신우의 집을 마련해 준 것이 저희 부부에게 좋은 운이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불안정했던 사업이 어느 순간 확 트이면서 그 후부터는 엄청나게 상승 곡선을 탔거든요. 저도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남편의 사업까지 잘 되다 보니 정말 경제적으로는 앞날이 훤히 밝았었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 해준 집담보대출을 싹 갚았고 곧이어 건물과 토지도 사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보는 시야도 넓어서 사지 말라고 하던 건물을 사서 돈이 올랐고 이런저런 운도 트였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저희 부부는 단지 하나 아이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자 시험관 시술을 하러 병원을 다녔고 10번도 넘는 시술을 하며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상했었어요. 친정엄마는 전국에서 소문난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임신이 잘 된다는 약을 지어오셔서 제게 갖다 주셨고 민간요법이며 부적이며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죠. 집터가 좋지 않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는 남편 사업체와 가까운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임신이라는 건 하늘이 점지해주나 봅니다. 남편도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지나가는 아이가 너무 예뻐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다쳐가고 있을 때쯤 신우가 제게 아이를 맡기더군요. 신우는 예전부터 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아이가 있으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가끔씩 찾아와서 아이를 맡겼습니다. 신우 아이는 딸아이였는데 성깔이 조금 있긴 해도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천사 같은 아이였죠. 거절을 할 새도 없이 후딱 저희 집에 아이를 내려놓고 가버렸고 새벽 3, 4시쯤 되어서야 집으로 왔어요. 새벽에 벨을 누르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에 드나들더군요. 하다못해 저희 부부가 주말에 여행을 갔을 때도 저희 집에 와서 온통 어질러 놓고 배달음식까지 시켜 먹고 가고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친구들을 초대해서 무슨 파티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그때 마음을 다잡았어요. 임신을 하려면 왠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아서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말자는 마음이었죠.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의 절박함은 이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넘도록 아이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남들에게 다 주시는 아이를 저희 부부에게는 주시지 않는 건지 원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 일에만 집중했고 예전만큼의 사랑 노름 따위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조금 멀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아이 보는 낙에 산다고 하더니만 저희 집엔 아이가 없으니 왠지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해야 할까 그런 분위기였죠. 신우는 그 사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그게 바로 다 제 탓이라며 화풀이를 해대셨어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아주 그냥 내가 체명이 못 산다 못 살아. 애 하나 못 낳는 여자 때문에 지혜비 유언도 못 들어주는 놈. 에휴. 하루 이틀 지속된 건 아니었지만 점점 거칠게 비난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지더군요. 참으면 참을수록 시어머니의 억지는 거세졌기 때문이었죠. 애 하나도 못 낳는 년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아직도 끼고 사는 거냐? 이 바보 같은 놈. 넌 사업 잘 된다고 하더니만 그 돈 다 이 애도 못 낳는 년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네 애미랑 여동생은 배지도 않지?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운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아주 애가 어쩜 저렇게 야박한지. 어머니, 왜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뭘 그만해, 그만하기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씨바지라도 하나 데려와서 애를 만들던가 해야지. 니네 아버지 유언 몰라? 형제 없이 홀로 외롭게 자라서 그렇게 대 좀 빨리 이어달라고 유언까지 하셨는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고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응? 어머니,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 사람도 저도 힘들어요. 누구는 애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억지 그만 부리시고 그런 말씀하시려면 앞으로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어머, 저 눈 부릅뜨고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이게 아주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라더만 딱 그 꼴이네 그 꼴이야. 니네 엄마가 보면 잘도 좋아하겠다 이놈아. 꼴랑치 사업 좀 잘 돼서 돈 몇 푼 쥐어주더니만 이놈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네 정신을.
당장 나가세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고 앞으로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저도 어머니 동생 없는 셈 치고 살면 돼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토록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던 것 같아요. 눈빛이 아주 매섭게 돌변했고 거칠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저까지도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가지 않겠다던 시어머니와 신우를 거의 반강제로 나가라고 내쫓은 남편은 화가 다 가시지 않았는지 한참을 씩씩거리며 있었고 결국엔 눈물까지 쏟아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그 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연을 끊고 살자고 말을 했고 그동안 자신을 버리지 않고 키워준 값이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시어머니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돈과 자식의 연을 바꾸자는 남편의 매정한 말에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듯 보였어요. 하긴 애초에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도 했지만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 남편을 저는 평생 옆에서 많이 사랑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울 남편에게 저와 친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한한 도움을 주자고 생각했어요. 돈을 잘 벌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해도 항상 그리움이 가득한 남편의 두 눈을 볼 때면 제가 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더욱 일에 매진했고 남들처럼 아이로 인해 돈이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 저도 남편도 차곡차곡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어요. 특히나 남편은 운이 좋게도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샀던 땅도 돈이 올라서 현금을 10억 가까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길 아이를 위해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둔다고 하더니만 정말 남편은 그 목표를 이루게 되었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으니 마음이 이만저만 속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던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불법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으로 인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죠. 처음 병원에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전화가 잘못 걸려온 줄 알았어요. 동명이인도 많고 제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평소에도 운전 습관이 너무 좋아서 신호위반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 응급실에 정말 거짓말처럼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그대로 실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깨어나 보니 제 친정엄마가 병원에 와 계셨어요. 뒤이어 남편의 장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충격에 빠진 저는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눈도 제대로 뜰 수도 없었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도 잘 들리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절차는 친정엄마가 진행해 주셨고 그렇게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애써 슬픈 척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발걸음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멀쩡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랴. 우리 장남, 우리 아들. 아이고, 그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여기 왜 이런 꼴로 있는 거야. 일어나 봐라. 일어나 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다 무슨 꼴이람? 애도 하나 못 낳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애미보다 먼저 앞서가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여. 오빠, 여기 왜 있는 거야? 얼른 일어나. 일어나서 우리 예전처럼 재밌게 놀자, 응? 내가 속썩여서 미안해, 오빠. 제발 일어나, 제발. 시어머니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이 모든 게 다 여자 하나 잘못 들인 탓이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장례식장에 오신 손님들이 계시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발언에 친정엄마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셨고 분위기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어요. 잠시 후 조금 감정이 진정되는 듯 보인 시어머니와 신우는 장례식장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에게 음식도 날라주며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진심이시구나 하며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느낄 정도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와 신우가 매우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 장례식장에 와 있는 시어머니를 내쫓을 수는 없어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손님들이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제게 본인의 속내를 여지없이 밝히셨습니다. 너 내 아들 여태껏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혼자 호의호식 할 생각하니 기분 좋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나 그 꼴은 못 본다. 내 아들이 번 돈 나한테 다 보내. 엄연히 내가 키워준 값도 있으니 그거 내 몫도 있는 거 아니냐? 니네가 뭐 물려줄 자식이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그 돈 다 네가 뻔뻔하게 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네? 어머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태껏 영 끊고 지내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기 누워서 다 듣고 있을 그의 생각도 좀 하시라고요. 아이고 뻔뻔한 것. 애 하나 못 낳아서 대도 못 이은 년이 끝까지 뻔뻔은. 아무튼 내 아들 통장에 있는 돈 다 나한테 보내. 너는 어차피 사망보험금도 있고 그럴 거 아냐. 그걸로도 혼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 통장에 있는 돈 다 꺼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그 돈 가져가는 순간 진짜 어머님 제 명에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제는 법적으로 다 대응할 거라고요. 저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장례식장에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발인을 하는 날 다시 나타났는데 매우 밝은 표정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정신이 없어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제 친구들과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신우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식 잃은 엄마와 동생이 저렇게 밝은 미소로 발인 날 웃고 있느냐고 말이죠. 장례식이 끝난 후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손이 다 부들부들 떨려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끝이 났는지 모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이 났고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은행에도 찾아갔습니다. 사망신고를 한 후에 은행이며 자동차며 상속 정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죠. 그렇게 은행으로 찾아갔던 저는 너무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통장에 있던 거금 10억 원의 돈이 몽땅 빠져서 신우 통장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순간 두 눈을 의심하며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영락없이 신우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의 장례가 이루어지던 그날이었는데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사라졌던 시모와 신우가 몰래 빠져나가 그런 짓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차마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갔나 싶었더니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를 했나 봅니다. 그러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 와서 남편의 컴퓨터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는 예전에 신우가 아이를 맡길 때부터 알고 있었고 한 번도 바꾸지 않았었으니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공인인증서 비번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도통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는 일단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 돈 가져가시면 제 명에 못 사신다고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돈은 네 신우가 빌려준 돈 아니냐. 그 돈 갚은 것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네 남편 사업할 때 하도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해서 신우가 위자료 받은 거랑 그동안 모은 걸로 갚은 거라고. 뭐라고요? 단돈 몇십만 원도 없는 아가씨가 10억을 빌려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차라리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하세요. 저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어요. 죽은 사람 통장에서 돈까지 빼가시는 당신들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고 혼을 내면서 돈만 쭉쭉 빨아먹으시더니 죽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사람 맞아요? 어머나,
얘가 남편 죽고 너무 충격받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내가 네 남편이 써준 차용증도 다 보여주고 할 테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데 소리 지르지도 말고 정신 챙겨라. 젊은 애가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너도 새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 이만 끊는다. 시어머니는 딱 잡아서 오리발을 내미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발언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고 딱 잡아서 오리발 내미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면상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대로 신우의 뺨을 한 대 시원하게 갈겨버렸습니다. 아! 뭐야! 새언니 미쳤어?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참나 어이가 없어서는. 야, 너 정도껏 해라 정도껏. 돈을 빌려줘? 단돈 몇십만 원도 없어서 빌빌거리면서 카드값 빌려가던 네가 10억을 빌려줘? 말이 되는 변명을 짓거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우스워 보이지? 인연이 아주 그냥 미쳤구만. 이게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을 때려? 너도 한번 맞아볼래? 그리고 여기 이거 안 보이냐? 차용증이라고 써있잖냐. 두 눈 뜨고 똑바로 봐봐. 그렇네요. 차용증이라고 써있네요. 정말 황당하게 저는 남편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글씨체부터가 내 남편 진짜 불쌍하네요. 정말 불쌍해. 아무튼 이 차용증은 제가 잘 갖고 있다가 필요한데 쓰겠습니다. 거봐요. 맞잖아. 내가 우리 오빠 빌려준 거라니까. 똑똑히 써있잖아. 아우씨 아파 죽겠네. 엄마, 새언니 진짜 미쳤나 봐. 단단히 미쳤어. 그래, 단단히 미쳤다. 하긴 남편 잃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정신이 돌아오겠어. 내비둬라, 불쌍한 것. 저는 그대로 그 집을 빠져나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이 꼴을 보아하니 그동안 남편이 그 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했을지 상상이 갔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죽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나가며 돈을 벌어다 갖다 바쳤을 생각을 하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끝까지 자신의 새엄마와 여동생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던 남편의 모습이 또 떠올라 한참이나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결국 차용증은 사문서 위조로 판명이 났습니다. 신우와 시모는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끝까지 저를 보고 거짓말을 하는 나쁜 년이라고 삿대질을 해댔어요. 이 나쁜 년, 애 하나도 못 낳는 년이 아주 이제는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네.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내 아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짓거려? 어? 아주 멀쩡한 우리 집에 들어와서 탐망하게 하고 내 아들까지 뺏어간 년. 말씀은 제대로 하세요. 아들을 뺏은 게 아니라 아들이 주는 돈을 더 이상 못 받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는 뭐 저 혼자 만드나요? 안 생기는 걸 어쩌라고요. 씨바지까지 드리라는 말, 나중에 아가씨 새 결혼해서 그런 말 꼭 듣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 딸이 왜 그런 말을 들어? 애만 잘 낳고 사는데. 내 딸이 너 같은 줄 알아? 가정교육도 못 배운 게 어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꼴로 만들어? 가정교육이요? 당신 딸 가정교육부터 시키고 말하세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은데 그럼 인신공격하신 것들 다 녹음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번 더 해드려요? 이만 했으면 정신 차렸을 법한데. 어머? 야, 너 내가 보자 하니까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너 죽어볼래? 내 손에 죽어볼래? 무식한 게, 애도 못 낳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 나 입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입으로 바로 경찰로 가서 고소할 줄이나 알아. 더 이상 나한테 까불면 다 작살내버린다. 알았어?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퍼부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문자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던 신우는 경찰의 신고로 연락을 받아 잠잠해지더군요. 몇 달 후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생활비 때문에 신우가 호프집에서 저녁에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갔던 호프집에서 신우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 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었나 보더군요. 아무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딱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참을 생각해 보니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었어요. 신우와 시모가 어떻게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죠. 그리고 남편의 흔적들 하나하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서랍 속 메모지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날짜. 아버지의 이니셜과 아버지가 죽은 그 날짜를 딴 숫자를 고스란히 적어두었고 그게 바로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쓰여 왔었던 것이더군요. 그리고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있던 또 다른 남편의 수첩 속에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참고 살았었는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다. 어찌됐건 애 딸린 우리 아버지와 결혼해서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주신 분이니까 나한테 했던 일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들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가족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잘 참아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제게 사소한 속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지는 않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는 메모들이었죠. 그 메모들을 읽어내려가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혼자 지내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저는 바로 집을 내놓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좋은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필요 없어 도심에서 생활하기 좋은 작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때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예전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밤새도록 운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산다고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저도 현실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정신과에 다니며 수면제 처방도 받았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모임에도 나가며 저는 점점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은 제자리를 되찾아 제게 상속되었고 요즘은 금리가 많이 높아져 이자율이 쏠쏠하답니다. 아주 먼 훗날 그 돈으로 어떤 노후를 위한 대책을 세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제가 그동안 벌고 또 지금도 벌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잘 꾸려나가고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잘 지켜낸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큰 강아지 2마리가 함께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을 키우며 오늘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자님의 남편에겐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족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지만 하늘에서는 마음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